6.27 대책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확실하게 진단해 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동산 DJ. 안녕하세요. 부동산 DJ 한정훈입니다. 자, 6.27 대책이 나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자, 6.27 대책 이후 한 달 동안 부동산 시장은 과연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을까요? 자, 시장을 진단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세미나 공지입니다. 8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8월 6일 주제는요, 서울 투자 시 반드시 알아야 될 전략을 공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양극화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제가 양극화 얘기는 정말 많이 드렸는데요. 이제 양극화가 점점 커져서 초양극화 시장으로 간다. 이거는 정부의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 한 이거는 그냥 현실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를 이런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요. 와서 뭔가 시장에 대한 정확한 흐름을 알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지금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해도 어디에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놓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선착순으로 예약해 주시고요. 그리고 1:1 개별 상담의 문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항상 열려 있습니다. 아무 때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6.27 대책의 본질 다들 아시지만 6.27 대책의 본질을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요. 다주택자 집 사지 마라. 다주택자를 왜 자꾸 집 사지 말라고 하죠? 자기가 능력껏 법의 테두리 안에서 투자를 하는 건데 정부에서 또 지난 문재인 정부 때처럼 강하게 지금 묻고 있죠. 다주택자 집 사지 마라. 그리고 주택은 한 채만 소유해라. 이것도 문재인 정부 때 똑같이 나왔던 그런 대책이죠. 자, 결론은 부동산으로 재테크하지 마라. 부동산으로 하지 말고 주식적으로 투자를 해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쉬울까요? 여태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전체 자산 중에서 이 개인 자산이라고 하죠. 개인 자산 중에서 개인 자산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부동산 자산하고 금융 자산, 그리고 기타 자산. 크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부동산 자산이 최소한 한 75% 정도 차지합니다. 금융 자산 한 20%, 기타 자산 5%. 이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한 방에 이걸 바꾼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길게 보고 가는 그런 정책들을 좀 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가격은 그렇다면은 하락했을까요? 최근에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지금 가격 떨어졌죠? 지금 막 여기저기서 지금 가격 떨어져서 그런데도 뭐 살 사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거래량이 팍 줄은 건 확실히 맞아요. 6월 거래량이 10,000건을 넘었거든요. 10,000건, 11,811건. 7월 거래량 오늘 날짜로 2,243건. 이렇게 되면 엄청나게 줄은 것 같지만 7월 거래량이 총 집계가 되는 건 언제예요? 8월 말이 돼야지 총 집계가 됩니다. 그러면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5,000건 정도, 5,000에서 한 6,000건 정도, 5,000에서 6,000건 정도 7월 거래량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물론 6월 거래량에 비해서는 떨어졌죠. 거래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5,000건 이상이 된다는 거는 어떤 걸 의미해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 되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즉 매도자 우위, 매도자들이 가격을 안 내리고, 그렇죠? 싸게 팔지 않고 매도자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가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은 어떻게 해요? 거래량이 서울은 최소한 5,000건 이상만 되면은 이때는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간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요. 거래가 줄은 거예요. 거래가. 지금 대출 의존도가 높은 지역, 이런 지역들이 타격이죠. 그래서 강남권 같은 데에는 오히려
신고가를 지금도 갱신하는 곳들이 있다고 기사에 나오고 있죠. 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4주 연속 지금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고요.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상승폭이. 자, 0.16%, 4주차 0.16% 지금 상승하고 있다. 지금 상승의 폭이 줄어드는 거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많은 분들은 지금 하락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서울 아파트 시장 최초 14억 돌파의 의미. 참, 이게 KB국민은행에서 지금 내놓은 자료인데요. KB 시세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14억 돌파했다. 아니, 거래량이 줄어들고 지금 대출 규제 6억 기준 때문에 지금 살 사람이 별로 없대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13억에서 몇 달 만에 14억으로 이렇게 14억 한 500 정도 되죠? 이렇게 올랐을까요? 그래서 전국 고가와 저가 아파트 값이 12배 차이가 난다. 역대 최고치다. 이게 뭐예요? 점점 양극화가 커져가는, 이 양극화가 이렇게 커져가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요? 궁금하시죠? 자, 대출 규제 영향이 적은 입지 좋은 고가 아파트는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은 사는 거예요. 지금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는 거죠. 그래서 이 고가 아파트들이 오히려 이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가 아파트도 그렇지만은 이 10억 이하에, 그러니까 10억 이하에 한 뭐 6억에서 한 7, 8억 되는 그 저가 아파트들, 이런 아파트들도 거래량가 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으니까, 금액이 작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는 거래가 안 되지만 그래도 소소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현상이죠. 어떤 기사를 보면요, 또 오히려 성동구, 마포구 이런 데는 전고점을 갱신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값이 들쑥날쑥하고 있다. 금액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 양극화 계속 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점점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양극화는 왜 생기는 거예요? 저는 부동산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가장, 이 다주택자 규제,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는 적폐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다주택자는 투기꾼,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집을 못 사게 해야 된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면은 싹쓸이 하면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사기가 어렵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폈었죠. 자, 다주택자 규제가 가장 큰 원인이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은 다 서울에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에 뭐 2채 가지고 있으면, 그리고 경기도에도 뭐 3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에 뭐 3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 한 8채를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렇게 규제를 자꾸 하게 되면요. 어디 거부터 팔아요? 당연하죠. 저가 아파트부터 팔죠. 지방 아파트 팔게 되는 거고요. 지방 아파트를 팔아도 또 경기도에 아파트가 있으니, 그렇죠. 경기도 또 3채 있죠. 지방 3채 판다 그래도 경기도 3채가 있어. 그것도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도. 서울 거 안 팔아요. 근데 서울도 어차피 2주택이야. 다 팔고 8채 중에서 지방 3채, 경기도 3채 다 팔았어. 그래도 2주택, 다주택자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에도 둘 중에 비교를 해봐가지고 뭔가 가격이 비싸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만 남겨놓고 팔겠죠.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서울 쏠림 현상이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극화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 자, 규제가 강하게 오면 강하게 올수록 지역 간의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제를 하면 할수록 똘똘한 한채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상승장에서 규제 대책 효과는 뭐예요? 단기간에 불과하다. 흐름이, 추세가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에 따라서 우리는 잘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라는 잔파도가 아니고 커다란 흐름, 시장의 커다란 흐름, 큰 파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이라고 가정을 하면요. 이렇게 상승을 한다. 가정입니다. 가정을 하게 될 때 계속 집값이 오르니까 이번에 6.27 대책 나왔던 것도 마찬가지죠. 정부에서 규제를 합니다. 규제를 할 때 첫 번째로 나오는 규제가 항상 공식처럼 대출 규제예요. 대출 규제. 왜? 대출 규제는 이게 시장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단기간에 빠르고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이 대출 규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강하게 뭔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생각되면은 무조건 대출 규제부터 하는 겁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지만 대출 규제 효과는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긴다. 짧으면 3개월, 길면 6개월이다. 이거는 이미 KDI에서도 이미 다 내놨던, 보고서에 내놨던 얘기죠. 자,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올라갈 때 규제를 하게 되면은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가 약간 하락하면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거래가 안 되고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시간이 일정 몇 개월 지나면은 3개월에서 6개월이 지나면 다시 원래의 흐름이 상승 흐름이었기 때문에 상승 흐름으로 간다더라. 이런 얘기고요. 반대로 시장이 하락 흐름으로 이렇게 가요. 시장이 하락장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부에서 또 부양책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시장을 조금 하락폭을 멈추기 위해서 부양책을 씁니다. 그러면은 그 부양의 효과 때문에 이렇게 오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면서 거래가 조금 되네. 전혀 그냥 안 되다가 거래가 되네. 그렇지만은 요 거래가 되는 뭔가 좀 활성화가 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이거 역시 이 부양의 효과 역시 3개월에서 6개월을 못 넘기고 다시 원래 흐름이 하락 흐름이었기 때문에 하락장으로 간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만약에 상승장이라면 이 규제의 효과는 단기간에 불과하다. 몇 개월에 불과하다. 라는 것을 항상 우리는 머릿속에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이 왜 상승장이라고 얘기를 할까요? 악재보다 호재의 크기가 크기 때문이에요. 지금 악재라고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론 근본적으로 따지면 PF 부실 문제라든지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치유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안 좋다.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다. 성장률이 1%도 안 되겠더라. 올해.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거는 어차피 우리가 감내하고 가야 될 거죠. 그렇죠. 하지만 시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뭐 역전세라든지 PF 부실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뭐 하여간 여러 가지 이 부동산 하락한다고 했던 사람들이 했던 많은 얘기들 그런 것들 지금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냥 뭐 경제가 안 좋으니 이런 얘기는 하지만 뭐 PF 부실 이거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이거 PF 부실은 어제 오늘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지만 만약에 대기업이 망하게 되면요. 진짜 경제가 흔들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부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역전세 일시적이죠. 지금 역전세에서 이제 전세란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죠. 역전세가 아닌. 역전세는 올해 1월 달에 해소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있어요? 미분양 문제? 이런 것들도 지금 얘기 안 하잖아요. 지금 뭐가 가장 큰 이슈냐면은 이게 서울에 지금 가장 크게 이게 지금 문제잖아요. 이게 부족하니까 집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급을 늘려야 된다. 이거는 뭐 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마찬가지인데 어떤 방식으로 늘리느냐가 문제겠죠. 자, 금리 인하. 이거는 통화정책의 방향이 이미 금리 인하로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미국이 금리 기준금 내릴까? 이게 문제지.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금리 인하의 방향성은 항상 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차피 내려가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키워드가 지금 시장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어떤 규제 대책이 나오면 그런 것들을 보고서 큰일 났네 이렇게들 판단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항상 흐름, 거시적인 이 흐름을 보고 그 다음에 뭐 호재든 악재든 나무를 봐야지 무조건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규제가 나왔으니까 큰일 났네. 부양책이 나왔으니까 가격이 오르겠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대출 규제가 되고 나서 결국은 또 일정 시점 지나면 효과는 없어질 거예요. 몇 달 지나면, 길면은. 그럼 규제 대책도 나올 거예요. 나와 봐야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과열지구, 뭐 조정대상 지역 묶는다든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는다든지 이런 거겠죠. 그렇죠? 특별한 거는
없죠. 더 나올 수 있는 대책은. 하지만 효과는 뭐라고요? 단기간이다. 왜냐하면 지금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남들이 가지 않을 때 움직여야 된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움직일 때는 우리가 돈을 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주춤주춤하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할 때 빠르게 움직여야지 돈을 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는 남들과 다른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이게 바로 역발상 마인드라고 하죠. 이 역발상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는 시장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문재인 정부 시절을 한번 냉정히 복귀해 보십시오. 인터넷 네이버에 보면은 한번 쳐보면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대책들이 나올 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마 다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시간이 지나서 잊어먹었을 뿐이지 그때도 엄청나게 많은 대책들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완전히 중가로 꼼짝달싹을 못하게끔 해놨지만 가격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을 냉정하게 한번 복귀를 해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자,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항상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이 나오게 되잖아요. 시장이 조금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얼어붙는 것 같이 우리가 느끼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어붙죠. 하지만 결국은 시간이 좀 지나면 시장의 역습을 받아서 다시 가격이 오르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 달이 됐지만 이 대책도 이제 조금 있으면 약발이 끊기고 또 다른 대책이 나올 텐데 큰 그림, 큰 흐름 뭐예요? 큰 흐름. 지금은 상승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책이 나와도 규제의 효과는 일시적이다. 이거를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명심해서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6일날 세미나 꼭 오셔서 중요한 그런 얘기들 그리고 또 어떻게 투자를 해야 이익을 낼까. 재테크라는 거는 투자의 이익을 누가 많이 내느냐거든요. 그렇죠. 작은 금액을 투자해서 이익을 얼마나 극대화시키느냐. 이게 재테크를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재테크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는 시간 준비하겠습니다. 자, 부동산은 기다리는 자가 아닌 먼저 움직이는 자의 것이다. 자, 기다려 알아보기만 하고 야, 이게 어떻게 되지? 계속 머릿속에 지식을 많이 쌓아놓고 기다려봐야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 저질러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서 기다리는 거지 사기 전에 고민하고 계속 망설이고 그랬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 우리가 여태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했을 때 얻었던 교훈 아닐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한정훈의 부동산 DJ에서는 여러분들의 고민을 기다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은 지금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